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초고품격 레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5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제 옆에는 이명철 해설위원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들려드릴 주제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계속 월드컵 시즌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뭐 일반적인 주제일 수 있습니다. 이번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빛날 것 같이 예상되는 뭐 센세이션을 일으킬 것 같이 예상되는 젊은 선수들, 네. 영스터, 영 플레이어들에 관해서 이명철 해설위원이 이제 7명을 예상을 좀 해주시겠고, 저는 지난번처럼 역대 월드컵에서 영스터로서, 영 플레이어로서 빛났던 선수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그러니까 이번 월드컵과 역대 월드컵에 관해서 말씀드려보는 젊은 선수들의 활약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 의원님께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장 의원님도 있는 이제 클래식 자리에서 최근 아주 뭐 정말 괄목할 만한 그 어린 선수들 순위 매기고 그랬었는데 너무 일치하지는 않죠. 네, 그때는 2002년생, 2003년생, 뭐 네. 2004년생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일단 2001년생과 2000년생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클럽팀에서의 활약이 아닌 이 선수의 대표팀 내에서의 입지를 보고 그 대표팀에서 사실 짧게 뛰는 선수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준주전급의 출전을 예고하는 선수가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네. 그래서 겹치는 선수가 아예 없진 않지만 대부분은 다른 선수들입니다. 이번 주제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빛날 것 같은, 아주 잘할 것 같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정확히 겹치지는 않고, 여기서는 또 저희가 특별히 나이 제한을 엄격하게 두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월드컵에서 통상 영 플레이어상 줄 때 21세 정도까지 해서 자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말 티네이저가 아니더라도 20세가 조금 넘어도 해당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주제와는 그렇게 완전히 겹치지 않을 이명철 해설위원의 현명한 초이스를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먼저 이제 이명철 해설위원의 7위부터 그럼 얘기해 주시죠. 네, 이 선수 때문에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2000년생으로 잡았습니다. 네. 2000년생에 지금 가장 이 월드컵의 신의 선수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선수죠. 세르비아의 두산 블라우비치입니다. 2000년생, 상당히 어린 나이인데 일단 세르비아 대표팀이 멤버만 보더라도 굉장히 화려하죠. 당장 블라우비치, 그리고 지금 이번에도 풀럼이 프리미어리그에 올라올 것 같아요. 네. 미트로비치는 아마 풀럼이 승격을 하게 되면 또 한 번 프리미어리그에 도전할 텐데 하필 세르비아 입장에서 그게 좀 걱정스러울 것 같아요. 어쨌든 2부 리그의 제왕인데 1부 리그 오면은 네. 좀 그렇죠. 만약에 월드컵이 지금 뭐 6월에 만약에 열렸다면 챔피언십에서 진짜 물이 오를 대로 오른 미트로비치를 그대로 대표팀까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데 하필 미트로비치는 프리미어리그에 오면 커리어가 조금 꺾이고 그 중에 11월 카타르 월드컵이 열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르비아 입장에서는 이건 좀 아쉬울 수 있는데 그래도 이 부담을 조금 덜 수 있는 건 블라우비치 선수가 최근에 대표팀의 주전으로 떠올랐다는 점이 아닐까 싶어요. 네. 블라우비치는 이번 겨울에 이제 유벤투스로 팀을 옮겼는데 전반기 피오렌티나에서 뛸 때부터 정확히는 이번 시즌 들어서면서부터 세르비아 대표팀의 주전으로 이제 올라서기 시작했고요. 블라우비치가 투톱의 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미트로비치, 블라우비치의 조합이 완성됐고 가운데 공격형 미드필더를 두산 타디치 선수가 이제 최근에는 맡아주고 있습니다. 네. 세르비아가 경기를 할 때는 3-4-1-2에 가깝게 공격진이 이제 호흡을 좀 맞추고 있는데 미트로비치와 블라우비치의 호흡이 꽤 괜찮아요. 그리고 블라우비치가 주전으로 도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꽤 빠르게 대표팀의 주포로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라우비치 선수가 미트로비치의 도움도 받을 것이고 또 타디치의 도움도 받을 거니까 네. 세르비아가 저 2등하는 거 아니에요? 저 스위스와 같은 조로 제가 기억하고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네. 브라질도 같이. 근데 스위스와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스위스는 사실 스위스, 세르비아 모두 이 팀들이 만약에 그 포트 원팀을 만나잖아요. 그럼 포트 원팀이 까다로울 거라고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스위스의 경우도 조직력이 상당히 좋고 강한 어떤 압박을 좀 보여주는 편이고 그러면서 이탈리아도 한번 스위스가 경기력으로 괴롭혔을 정도로 꽤 그렇죠. 탄탄한 조직력과 세트피스에서의 한 방이 있거든요. 근데 세르비아의 경우도 높이가 있고 미트로비치의 경합 능력이 있고 블라우비치의 최근 물오른 득점력이 있으니까 확실히 세르비아의 경우도 그 특유의 단단함, 특유의 선구근 축구로 조금 강팀들을 위협할 수 있는 요주의 팀이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그 조에 브라질이 있죠. 네. 브라질도 안심하기 어려운 조가 될 공산이 크고 그 주역은 아무래도 블라우비치가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스위스랑 세르비아가 만약에 만난다 그러면 네. 그날 컨디션에서 좋은 팀이 이길 것 같아요. 당일 컨디션 문제일 거다. 정말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네. 블라우비치가 월드컵 예선에서 4경기 3골을 넣었고 지금 A매치 14경기를 뛰었는데 벌써 7골을 넣었습니다. 3월 A매치는 이제 부상으로 결국 차출이 안 되고 빠졌는데
충분히 블라우비치는 월드컵 때까지 대표팀에서의 주전 입지를 쭉 유지할 것 같고 블라우비치가 유벤투스에서도 꽤 잘하고 있는 만큼 제가 볼 땐 블라우비치가 이번 월드컵에서는 주목해볼 만한 선수로 꼽히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도 7등이니까 앞으로 이제 그 위에 나올 선수들이 궁금해지는데 네. 그러면 이제 저의 7위로 넘어와서 저의 7위는 1986년 그 마라도나가 휩쓸었던 멕시코 월드컵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86년 월드컵은 사실 월드컵 역사가 정말 장구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이른바 정말 10번에 해당하는 위대한 선수들 그런 선수들이 다량 출전했던 대회가 86년 마라도나의 그 멕시코 월드컵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라도나가 더 좀 칭송을 받는 부분이 있죠. 왜 그러냐면 그 월드컵에 마라도나도 나왔고 지쿠도 나왔고 물론 지쿠 선수는 조금 이제 전성기로부터는 내려온 연령이긴 했지만 어쨌든 플라티니 선수도 나왔고 여기에 젊은 또 정말 미래를 열어갈 10번으로는 덴마크의 미카엘 라우드롭 선수도 있었고 여기에 우루과이의 엔조 프란체스콜리 선수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확한 10번은 아니지만 그래도 포워드로서 상당히 다재다능한 기질이 있었던 또 서독의 루메니게 선수도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선수들이 참여한 월드컵에서 마라도나가 의심의 여지 없는 킹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라도나를 우리가 더 칭송하는데 이때 사실은 한 명의 정말 훌륭한 그 플레이메이커가 또 있었습니다. 그 선수가 누구냐면은 66년생이니까 86년 월드컵에서 20살이에요. 갓 20살이 됐던 벨기에의 엔조 시포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름은 익히 들어봤어요. 아, 이름은 익히 들어봐야죠. 왜 익히 들어봐야 되냐면 이 시포 선수가 이거는 86년이지만 90년에 대한민국과 같은 조가 됐을 때 대한민국을 속수무책으로 만들면서 벨기에의 완승을 가져갔던 주역이 엔조 시포 선수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시포 선수가 우리와 이제 90년에 대결할 때는 완전히 등번호도 10번이었고 네. 롤 자체가 이제 10번 플레이메이커 롤이었는데 이제 시포 선수의 플레이는 딱 이 선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케빈 더브라이너. 그러니까 벨기에라는 공통점도 네, 그렇죠. 8, 90년대에 더브라이너라고 생각하면 딱 맞는 선수인데 86년 월드컵 때는 신예였거든요. 네. 요때는 신예여서 그리고 요때 월드컵 때 벨기에가 멤버가 좋았어요. 장마리 파프라는 당대 아주 뛰어난 골키퍼가 있었고 얀 쾰러먼스, 에릭 게레츠, 에르빈 반덴베르흐, 니코 클라센 뭐 이런 선수들과 더불어서 뛰었기 때문에 벨기에가 이때 최종 성적이 4등이거든요. 4강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물론 그 4강전에서는 마라도나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탈락하기는 했습니다만 벨기에가 정말 그 지난 2018 월드컵에서 3등하기 전까지는 이게 월드컵에서는 가장 좋은 성적이었고 이 당시에 벨기에 멤버들도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서는 황금 세대였는데 그 중에 가장 어렸던 선수가 엔조 시포예요. 근데 시포 선수가 86년에는 중심이라기보다는 약간 오른쪽 측면에서 많이 활약을 했거든요. 측면 플레이도 이 선수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주 전체적으로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또 요긴한 2골을 잡아내줬는데 조별리그에서 이제 이라크를 상대로 골을 넣었었고 또 나중에 이 소비에트 연방 소련과 이 벨기에가 4대3의 명승부를 펼치는 경기가 있어요. 그 경기가 사실은 요즘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러시아 침공 때문에 보도가 조금 됐던 인물인데 벨라노프라는 아주 당시에 유명한 스트라이커가 사실은 아주 인생 경기를 펼칠 정도로 잘했는데 벨기에가 4골을 넣는 바람에 이 벨라노프의 소비에트 연방이 당시에 패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경기에서도 시포 선수가 뒤지는 상황에서 첫 번째 동점이 되는 골을 장렬을 시켰고 나중에 또 시포 선수의 활약 중에 하나는 그 스페인과 그 다음에 이제 8강전을 펼쳤는데 여기서는 이제 승부차기까지 갔거든요. 벨기에와 스페인이. 근데 승부차기에서도 시포 선수가 상대 키커가 못 넣었을 때 딱 나와가지고 넣었어요. 분위기를 가져와요. 네, 분위기를 가져오는데 또 아주 큰 공헌을 했는데 뭐 중요한 어떤 공격 포인트도 포인트지만 전체적인 경기력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날카로운 플레이들을 펼쳐주면서 앞으로 이 선수가 무서운 선수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예감케 했던 완벽하게 예감케 했고 실제로 86년에 그 베스트 영 플레이어는 엔조 시포입니다. 그랬던 엔조 시포 선수가 이제 4년 후에는 대한민국을 울리는 아주 주역이 돼버리는데 어찌됐건 이 시포 선수를 저는 이제 86 월드컵에서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선수로서 저의 이제 7위로 났는데 요즘 팬분들이 C4 선수를 조금 모르실지도 모를 것 같아서 더더욱 조금 이 선수에 관해서는 알려드리고 싶은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7위는 벨기에의 엔조 C4였습니다. 그럼 이명철 위원님의 6위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독일 대표팀의 감독이 한지 플릭으로 바뀌면서 이 선수의 입지가 저는 기대가 됩니다. 저말 무시알라. 아, 네. 네, 무시알라가 한지 플릭 감독이 부임하고 최근 경기에 출전하는 빈도가 꽤 많아졌고요.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뭐 중앙 미드필더로도 뛰고 2선 측면 미드필더로도 뛰면서 다양하게 적재적소에 좀 전술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게 독일 대표팀의 입장에서도 이 무시알라의 활용도를 올리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일단 할 것 같아요. 지금 이명철 위원님의 말씀 그리고 지금 여기 6위로 가져오셨으니까 그 얘기는 무시알라 선수가 11월 달에는 뭔가 지금보다도 비중이 커지고 월드컵에서 실제로 큰 역할을 할 것 같다. 네. 그런 예측이신 거죠, 지금?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주전 입지를 차지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준주전, 그러니까 조별리그 3경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꽤 적지 않은 시간 교체로라도 출전을 보장받고 상황에 따라서는 2선이나 3선의 옵션으로 선발에 쓰일 수 있는 경쟁력까지 있는 선수다. 붙박이 주전은 아닐지언정 어느 정도 경쟁은 제가 볼 때 차지할 수 있는 선수고 여기에 플러스 점수를 줄 수 있는 게 멀티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시알라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바이언에서의 어떤 경기력도 그렇고 독일 대표팀에서의 출전 빈도만 보더라도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작년 3월에 데뷔를 했는데 유아인 레브 체제에서 작년 3월이니까 유로 2020 딱 직전에 A매치 기간쯤부터 무시알라가 데뷔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유로 2020에서는 교체로 한 경기 10분 내외로만 이제 뛰었던 게 전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경기당 10분 내로만 뛴 게 전부다 보니까 5경기를 뛰었다 한들 사실 무시알라의 A매치 출전 기록이나 팀 내에서의 비중은 크다고 보기는 어려웠고 그러니까 레브 감독 하에서는 뭐 대표팀에 이제 끼었다 네. 정도로에 그쳤던 선수죠. 그렇죠. 유로에서도 얼굴은 비쳤지만 그 비중이 크다고 볼 수는 없었죠. 근데 레브 감독이 떠나고 한지 플릭이 유로 이후에 부임하자마자 무시알라의 입지가 크게 바뀌어버립니다. 아마 한지 플릭도 바이언에서 보았던 무시알라의 어떤 기량들, 보고받았던 기량들, 직접 뭐 훈련 때 보았던 기량들이 있을 텐데 그동안 높게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지 플릭의 경우는 첫 경기부터 2선의 무시알라를 선발로 쓰기 시작했고요. 그 뒤에도 3경기는 교체로 쭉 출전을 했는데 레브 때보다는 교체로 출전을 부여받은 시간이 꽤 길었습니다. 네. 물론 메이저 대회와 그렇지 않은 뭐 예선 경기들의 차이점도 있겠지만 무시알라가 대표팀에서 좀 적지 않게 출전 시간을 보장받았고 3월 A매치 2경기는 모두 선발로 나왔어요. 네. 일단 첫 번째 이스라엘전에는 왼쪽 윙으로 출전했고 네덜란드전에는 약간 3선에 가깝게 내려와서 빌드업에 관여되는 모습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출전 빈도와 또 바이언의 모습을 봤을 때 충분히 무시알라는 독일 대표팀에서 월드컵 대표팀의 상황에서도 1.5군 정도의 상황에는 들 수 있다. 그래서 무시알라 선수의 경쟁력을 저는 좀 기대하고 싶고요. 그리고 6월 평가전 이제 뭐 그 월드컵도 전에 평가전 이런 것들을 통하면 주전도 가능할 것 같은 느낌도 있네요. 지금 이미님 네. 설명을 듣자 하니까. 지금 뭐 어떤 역할을 맡겨도 빌드업 관여도 되고 2선 측면에서 백스리는 만약에 독일이 좀 테스트를 한다고 가정해도 윙포워드를 바탕으로 아래쪽에서의 볼음반 위쪽에서의 패스를 좀 주는 역할들까지 조금 패스 템포가 약간 늦을 때도 있기는 하지만 나이를 고려했을 때 무시알라는 점점 더 플레이에서 발전이 되는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스쿼드 내에서의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 어린 선수지만 은근 비중이 클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는 좀 하고 싶습니다. 블라우비치보다 위에 놨으니까 그 이미호님 말씀을 믿어봐야 되겠네요. 네. 블라우비치는 완전 주전에다가 이제 에이스 공격수인데 무시알라 선수를 어쨌든 한 단계 지금 네. 높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세르비아도 세르비아지만 독일의 저희 역관 이런 것들 좀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의 이제 6위로 넘어오면 너무 쉽습니다. 마이클 오웬 선수입니다. 아, 98년 월드컵에 보이 원더. 우리 언론에서는 이제 원더보이라고 많이 했지만 그 현지식 표현은 보이를 먼저 써서 이제 보이 원더가 더 이제 일반적인 표현인데 오웬 선수는 뭐 98년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에 네. 시메오네가 자극하고 베컴이 퇴장당한 그 유명한 경기 거기서 잉글랜드 사람들에게 엄청난 자부심을 줬죠. 86년에 우리가 마라도나에게 당한 것을 오웬 소년이 비슷하게 갚아줬다. 오웬 선수가 79년생이니까 98년 월드컵이면 역시 굉장히 젊었던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월드컵에서 어떻게 보면 뭐 가장 기억에 남는 골을 터뜨린 선수는 분명히 마이클 오웬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오웬 선수를 그럼 왜 제가 6위밖에 안 넣었느냐? 그 위의 선수들을 저는 오웬 선수 밑으로 내리기가 조금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아르헨티나전에서의 골이 보여준 임팩트 자체로만 보면 오웬 선수가 거의 한
3등 안에 들어도 이상하진 않아요. 그 골로만 봤을 때. 그 임팩트 네. 딱 그것만 띄어서 보면. 그런데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잉글랜드가 베컴 퇴장 이후에 아주 잘 싸웠지만 승부차기로 아르헨티나에게 졌죠. 네. 그래서 16강에 그쳤어요. 그래서 다른 아까 엔조 시포 선수만 해도 4위를 차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오웬 선수가 제가 오늘 갖고 온 선수들 가운데 일단 소속팀이 가장 잘 못 나갔어요. 16강으로 그냥 끝났고, 그리고 이제 엄밀히 말하면 오웬 선수가 이때 정말 임팩트가 클 수밖에 없었던 것도 원래는 저 잉글랜드에서 오웬 선수가 주전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 유로 96 때 성공적인 파트너였던 시어러 쉐링엄 조합이 사실은 주전이었다가 오웬 선수가 이제 루마니아전에 조별리그 두 번째 경기 교체로 나와서 이제 골을 넣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활용 빈도가 좀 늘어나서 결국에는 쉐링엄 선수 자리를 오웬 선수가 뺏게 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견지에서 봤을 때는 그 오웬의 정말 혜성같이 전 세계에 어필한 그 임팩트는 높게 평가할 만하나 다른 선수들의 위로 가기에는 저는 조금 안타까운 부족함이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잉글랜드가 한 두 경기를 더해서 오웬이 거기서 더 뭔가를 했으면은 더 위에 갖다 놓겠는데 아르헨티나전 그 원더골 하나만으로는 어쨌든 저의 기준을 충족시키기에는 조금 부족했어요. 뭐 엔조 시포의 벨기에만 해도 4강을 갔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앞으로 나올 팀들이 오웬의 잉글랜드보다는 나성적이 높아요. 그렇다면. 나성적이 높아서 네. 오웬 선수가 저의 6등이고요. 이명철 위원님의 그럼 5등 들어보겠습니다. 제 5등은요. 아스날의 이제 해결사 부카요 사카입니다. 네. 네. 부카요 사카는 아르테타 감독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좋아하는데 그래서 사실 유로 2020 당시에 좀 의아해하는 팬분들의 반응이 많았죠. 이거는 특히 아스날 팬분들이 좀 분노가 많았는데 왜 2001년생의 어린 나이에 있는 부카요 사카를 유로 결승전에 5번째 승부차기 키커로 놨느냐. 그거는 지금도 사실 이해가 잘 안 가요. 네. 당장 이 부카요 사카는 결국 그때 5번째 키커로 뭐 선정이 된 것도 그만큼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사카를 좀 아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부카요 사카가 2001년생의 어린 나이지만 대표팀 데뷔는 2020년 10월에 했거든요. 근데 데뷔 이후에 초창기부터 데뷔 직후 초기부터 꽤 많이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중용을 했는데 그때는 주로 백스리의 왼쪽 윙백으로 먼저 좀 테스트를 받았다가 소속팀에서도 점점 2선 윙포워드로 나오는 빈도가 많아지니까 최근에는 잉글랜드 대표팀의 백스리를 쓰더라도 사카가 윙백보다는 오른쪽 윙포워드나 뭐 혹은 상황에 따라서는 왼쪽 윙포워드를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스날에서처럼 부카요 사카의 대표팀 내에서의 어떤 위치도 오른쪽 윙포워드 이렇게 좀 굳혀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그동안 잉글랜드 대표팀이 이제 부상으로 빠지긴 했지만 뭐 벤치렐이나 루크슈아 같은 왼쪽 측면 수비수 자원의 경쟁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사카는 선수의 부상에 따른 어떤 여파만 줄어든다면 계속 윙포워드로 잉글랜드 대표팀에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카요 사카가 유로 2020에서는 오른쪽 윙으로 나와서 대회 7경기 중에 3경기를 선발로 나왔었고요. 월드컵 유럽 지역 예선에서는 아예 2선 주전급으로 활약을 하면서 아스날에서도 이 선수가 아주 좋은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보여줬듯 잉글랜드 월드컵 유럽 지역 예선에서는 3골을 넣으면서 활약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카가 최근에 이제 아스날 경기를 보면 오른쪽 이후로 나왔을 때 사카가 폭을 벌려서 풀백이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거나 네. 또 볼을 가지고 있을 때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볼 터치할 때는 여유로운 공간을 확보시킨 다음에 자신의 패턴을 살리고자 중앙으로 들어와서 상대 수비를 제쳐내는 드리블이 올 시즌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움직임이 좋아졌기 때문에 골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를 적절하게 포착하는 능력도 최근에 보여주고 있고요. 사카가 시즌을 거듭할수록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잉글랜드 대표팀으로서도 또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지금의 이 선수에 대한 애정도를 생각하면 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부카요 사카를 5위로 꼽고 싶습니다. 그냥 중용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5등으로 꼽히려면 사카 선수가 활약도 잘할 것이다. 네, 활약을 잘할 것 같아요. 사실 벨링엄은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기서 벨링엄을 아예 뺐습니다. 대표팀에서 주전으로 못 뛸 것 같아요. 활용도 자체가 네. 사카에 비해서는 뭐 월등히 떨어질 것이다. 벨링엄이 유로 2020에서 3경기 교체 출전했는데 크로아티아전 8분, 체코전 22분, 우크라이나전 25분. 근데 체코전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였기 때문에 비중이 아무래도 줄었었고 우크라이나전은 잉글랜드가 진작에 다득점을 만들어놔서 이 경기도 어린 선수가 뛸 만한 여유가 있었던 상황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유로 때만 보더라도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벨링엄에 대한 어떤 믿음이 컸다고 보기는 힘들었고 결정적으로 A매치 12경기를 벨링엄이 뛰었는데 선발로 나온 경기가 4경기에 그칩니다. 네. 이거는 결국 이 3선에 대한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서인지 제가 볼 때 3선의 주전은 데클란 라이스와
칼빈 필립스 그렇죠. 이렇게 두 선수가 일단 네. 주전이고 여기에 조던 앤더슨, 뭐 최근에는 코너 갤러거 아니면 제임스 워드 프라우즈가 경쟁하는 어떤 국면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벨링엄도 이 경쟁에 참여하는 선수긴 하지만 이미 지금 언급드린 선수만 해도 워낙에 다수기 때문에 아마 벨링엄은 발탁은 될지언정 사카만큼 주전급 활약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네, 그래서 벨링엄은 뺐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카 선수에 이어서 저의 이제 5등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저의 5등은 역시 이 선수는 뭐 이 선수도 그렇게 설명은 필요치 않아요. 89년생으로서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 참여했던 네. 팀의 최종 성적은 3등. 토마스 밀러입니다. 아 대단한 월드컵에서 임팩트였죠. 네. 토마스 밀러 선수의 그 남아공 때의 기억은 물론 그때도 넣는 골들을 보면 정말 골 넣기 좋은 위치, 정말 골 넣기 좋은 공간마다 항상 토마스 밀러가 있었죠. 네. 예를 들어 상대 골키퍼 맞고 튀어나오면 거기는 꼭 또 토마스 밀러가 있고 역습 시에 예를 들어 왼쪽에서 뭐 빠르게 역습 들어가면 오른쪽 공간에는 항상 토마스 밀러가 나타나고 아르헨티나전에 그게 잘 드러났어요. 뭐 주면은 그래서 다 넣을 수 있는 그리고 또 머리로 넣는 솜씨도 또 보여줬고 이 월드컵에서 사실 이 토마스 밀러 선수가 공격 포인트로만 따지면 이 월드컵에서 5골에 3개의 도움으로 또 득점 1위였죠. 네. 득점 킹까지 차지를 했었는데 이 포인트로만 보면은 사실은 오늘 말씀드릴 선수들 가운데 세 손가락 안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왜 5등이냐? 밀러 선수에게는 굉장히 미안하지만 밀러 선수로 인해서 위의 선수들을 떨구기가 싫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5등인데 대단하다. 공격 포인트로만 보면 거의 뭐 두세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는 거 인정하겠고요. 특히 이제 잉글랜드전에서는 엄청난 그 잉글랜드전은 뭐 지금까지도 인구에 많이 회자가 됩니다만 토마스 뮬러의 정말 재능을 요즘까지도 펼쳐 보이는 재능을 한껏 볼 수 있었던 한 판이었고 전체 월드컵을 보더라도 아주 중요한 골들을 많이 넣은 데다가 심지어 도움까지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토마스 밀러 선수는 지금의 그 공간 찾아 들어가는 예술가적인 기질에 좀 더해서 이때는 좀 어렸으니까 네. 좀 더 다이나믹한 또 토마스 밀러를 우리가 감상했던 시대가 아니었나. 더 민첩한 느낌이 들었죠.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어떤 측면에서의 스피드나 이런 쪽도 더 살아 있었던 네. 그런 아주 흥미로운 젊은 날의 토마스 밀러 선수를 봤는데 어쨌든 저의 5등이 토마스 밀러였습니다. 다음에는 이명철 의원님의 4등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주가를 정말 나날이 올리고 있는 선수죠. 2000년생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를 4등으로 꼽았습니다. 네. 비니시우스 선수가 4등밖에 안 됩니까? 네, 이거는 이유를 바로 말씀드릴게요. 브라질 대표팀에서 아직 한 골에 그칩니다. 대표팀 활약이 아직은 미진하다.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활약을 그대로 복사해서 이 브라질 대표팀에 붙여 넣는다면 더 상위권에 올라가야죠. 그 브라질 대표팀에 킹 카림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카림 벤제마가 없어서. 그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톱 자리에 대한 무게감은 브라질 대표팀도 계속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물론 쿠냐, 뭐 이번에 또 리버풀전에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맨체스터 시티의 제수스 그리고 뭐 히샬리송도 최전방을 또 뛸 수 있는 자원이긴 한데 카림 신의 벤돈신의 어떤 그 존재감이 아무래도 레알 마드리드에서 워낙에 크니까 물론 비니시우스는 요즘 벤제마가 없더라도 혼자서 잘할 수 있을 정도까지도 성장을 한 느낌이지만 브라질 대표팀에서는 벤제마만큼 우수한 최전방 공격수를 기대하기에는 조금 더 우리가 변수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이런 어떤 얘기는 먼저 하고 싶고요. 비니시우스의 대표팀 일지를 말씀드리면 일단 2019년 9월에 데뷔를 했습니다. 근데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이 시기는 조금 어린 나이의 선수로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길게 보았듯이 브라질 대표팀에서도 일찍 첫 경기를 뛰긴 했지만 그 뒤에 2021년 코파 아메리카가 있을 때까지 거의 2년 가까이 A매치 경기는 뛰지 않았어요. 네. 물론 발탁은 됐었지만 출전을 좀 하지 않았을 때가 많았었고 그러다 2021 코파 아메리카에서 교체 자원으로 이때부터 이제 대표팀에 중용이 됐거든요. 근데 이때는 주전은 아니고 교체 자원으로 대회 7경기 중에 4경기에 이제 출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뭐 조커로서 분위기를 바꾸는 용도로 좀 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 시즌 들어서 비니시우스는 기복을 줄이고 확실하게 기량을 만개한 선수가 됐습니다. 브라질 대표팀도 치치 감독이 이걸 확실히 눈치챘는지 이제는 외면하기 어렵죠. 바로 왼쪽 윙으로 이제 주전으로 불러들이고 있는데요. 11월 2경기에 모두 출전을 했고 콜롬비아전 교체로 45분, 아르헨티나전은 선발로 90분을 소화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비니시우스의 브라질 팀 내 입지는 더 올라갔다고 보이는데 1월 에콰도르전, 파라과이전에 모두 선발로 뛰었고요. 3월에는 칠레전에 선발로 나서서 드디어 대표팀 데뷔골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아직 4위밖에 안 되는 이유는 대표팀 커리어에서의 골이 아직 이 한 골뿐이라는 점. 근데 네. 제 예상은 이제 앞으로 6월에도 뭐 9월에도 계속 A매치 있을 거잖아요. 조만간 골 진짜 많이 넣을 거예요.
친선전 가지고 하다 보면 비니시우스가 더 대표팀에서 이 골수를 늘릴 수 있는 기회들은 많아질 것이고 왼쪽 윙에 지금 경쟁에 나설 수 있는 선수들은 무조건 비니시우스가 1순위 주전 자리를 차지할 것 같아요. 단 변수는 네이마르가 만약 부상에서 돌아와서 풀핏을 차지한다면 치치 감독이 공격형 미드필더의 파케타 선수를 포기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치치 감독이 의외로 파케타에 대한 신뢰가 최근에 이 경기를 보면 굉장히 좀 세 보이고 그러니까 네이마르를 어디에 기용하느냐가 네. 비니시우스에게도 변수가 좀 되죠. 그렇죠. 오른쪽만 보더라도 리즈 유나이티드의 하피냐, 뭐 아약스의 안토니아 같은 선수들이 경쟁하고 있고 만약 뭐 네이마르를 뭐 가짜 9번으로 올릴지 아니면 뭐 히샬리송이나 쿠냐, 제주스 중에 한 명이 공격수로 기용이 되면서 비니시우스, 네이마르가 왼쪽에서 경쟁하는 체제가 될지 아니면 파케타를 대신해서 네이마르가 가운데 공격형 미드필더가 되는 방식으로 경쟁이 이루어질지 이거는 좀 대회 직전까지 상황을 봐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경쟁은 대회 도중에 바뀌기도 해요. 네, 폼에 따라서 바뀔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비니시우스도 지금 정말 잘하고 있지만 어쨌든 브라질의 아주 환상적인 스쿼드를 봤을 때 경쟁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리고 공격수의 무게감은 역시 레알 마드리드가 워낙에 높아서 벤제마가 있을 때보단 본인 힘으로 좀 더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대표팀에서는 많아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해야 되겠죠. 어찌됐건 기대는 충분히 걸 수 있다. 기대됩니다. 네. 블라우비치 같은 조인데 지금 블라우비치보다는 순위가 높아요. 네. 비니시우스. 저의 4등으로 넘어오면은요. 저의 4등은 이 선수는 페루 축구 사상 역대 최고의 선수. 페루의 펠레라고도 일컬어지는 테오필로 쿠비아스 선수. 네, 들어는 보셨죠? 네, 쿠비아스. 네, 쿠비아스 선수가 1949년생인데 이 선수가 70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5골을 넣었어요. 나중에 이제 78년 아르헨티나 월드컵으로 가도 또 5골을 넣습니다, 이 선수가. 그런데 이 쿠비아스 시대에 페루가 그러니까 잘 나갔다는 얘기예요. 황금기였네요. 네. 페루가 쿠비아스 선수가 물론 이제 82년까지도 뛰는데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페루 축구의 정말로 황금기였고 이 쿠비아스 선수를 뭐 골도 골이지만 제가 아까 토마스 밀러보다도 한 단계 지금 위에다 놓는 이유는 물론 페루의 70년 멕시코 월드컵 최종 성적은 8강이니까 그 토마스 뮬러 선수의 성적보다는 좀 떨어지기는 네.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쿠비아스 선수가 제 어린 나이에 굉장한 놀라움을 줬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 경기를 본 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70년 월드컵을 제가 어떻게 보겠어요? 경기를 본 건 아닌데 이제 저 좀 어렸을 적에 예전 월드컵 그러니까 지났던 월드컵의 뭐 영웅들 이런 뭐 다큐라든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보는데 페루인데 페루에 펠레 같은 선수가 있네? 그런 느낌을 줬어요, 저한테. 근데 실제로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공부를 해본 결과 페루의 펠레처럼 불리고요, 이 선수가. 그리고 펠레 선수가 가진 다재다능한 여러 가지 기량과 매우 스타일이 흡사해요. 그러니까 뭐 펠레보다 뭐 더 잘했다 그런 얘기는 아닌데 펠레 선수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아주 절묘한 개인기로 골도 많이 넣지만 또 10번과도 같이 주변 동료들의 찬스 메이킹을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펠레 선수 뭐 프리킥도 차라고 그러면 잘 차는 선수고 정말 여러 가지 기량들이 있거든요. 근데 쿠비아스 선수가 페루에서 보여준 솜씨가 그런 아주 여러 가지예요. 팀 내 영향력은 정말 브라질의 펠레 못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오히려 이제 팀 내 영향력으로만 보면 쿠비아스 선수의 페루에서 영향력은 더 컸다고 봐야죠. 네, 멤버는 브라질보다는 아쉬웠으니까. 펠레 선수는 항상 위대한 또 다른 동료들과 더불어서 뛰었던 반면에 페루는 어떻게 보면 쿠비아스의 완벽한 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받은 인상 그리고 스탯으로만 봐도 5골씩 2번의 월드컵에 걸쳐 넣었고 70년 월드컵은 비교적 어린 나이에 그걸 해냈었고 페루를 8강까지 올렸다는 거. 이거는 독일과 밀러 선수에게 약간 죄송하지만 그 밀러 선수가 독일을 뭔가 캐리한 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더 인상적이고 쿠비아스 선수의 활약 영상 같은 거는 또 찾아보시면 많이들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월드컵에서만 잘한 게 아니라 쿠비아스 시절에 페루가 코파 아메리카도 우승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쿠비아스와 더불어 정말 페루라는 그 국가 자체가 그 당시에는 급이 달랐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70년 멕시코 월드컵에 테오필로 쿠비아스 선수를 4등으로 놨고요. 그럼 임 의원님의 3등 말씀해 주시죠. 네, 제 3등은요. 이 선수가 아직은 대표팀 내 골이 비니시우스보다 많아서 꼽았습니다. 필 포든입니다. 필 포든 선수는
누구나 굉장히 상위 순번으로 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카요 사카가 잉글랜드의 끝이 아니었군요. 네,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네, 아주 아쉽네요. 저 아스날맨이 뭔가 더 위로 갔어야 되는데. 네. 조금만 더 분발해서 아스날도 잉글랜드도 살려준다면 사카가 올라갈 수 있는데 근데 필 포든이 워낙 좋은 재능인 건 사실이에요. 저는 이 선수의 그 왼발 킥을 볼 때마다 이런 속도가 나오나 싶을 정도로 킥의 속도가 약간 남다른 느낌이 드는 선수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속도도 빠를 뿐더러 드리블을 할 때 몸이 굉장히 좀 유연하다라는 느낌이 들죠. 상대를 그 유연한 몸놀림으로 풀어 나오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몸의 밸런스가 유지가 돼서 꽤 원하는 슈팅 임팩트가 어떤 상황에서도 잘 걸린다는 느낌이 드는 선수인데, 그래서 필 포드는 그 특유의 왼발 능력 때문에 전술적으로도 쓰일 수 있는 용도가 꽤 다양하고, 또 펩 과르디올라의 아주 유능한 지도를 바탕으로 가짜 9번 자리도 확실하게 적응을 마친 듯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포든 선수는 정말 툴이 많은 선수로, 또 확실한 해결 능력을 지닌 선수로 우리가 앞으로도 축구에서 오래도록 볼 수 있는 좋은 선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 포든의 경우는 좀 저도 높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포든 선수 슈팅 날리는 거는 마치 그 서부 영화에서 나오는 빠른 총잡이가 이제 빨리 뽑아서 네. 쏘듯이 그런 정말 간결하죠. 느낌을 주죠. 간결한데 잘 맞아서 굉장히 빠르게 나가는 네. 약간 이런 슈팅인데, 이 선수는 2020년 9월에 이제 대표팀 데뷔를 했고요. 14경기를 지금까지 A매치 뛰었습니다. 유로 때는 그 대회 직전에 있었던 부상 여파 때문에 주전으로 뛰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조별리그를 제외하고 토너먼트에서는 아예 선발로 나오지 못했던 필 포든이었었는데, 그때 그 약간 머리를 금발에 가깝게 탈색을 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지금의 검은 머리가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2020-21 시즌부터 맨시티에서 주전 도약, 그리고 대표팀에도 이 시기에서부터 주전으로 도약이 됐어요. 그래서 필 포든의 경우도 이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왼쪽 폭을 벌리는 역할, 그리고 대표팀에서는 사실 왜 이렇게 쓰나 싶을 때가 간혹 있었는데 오른쪽인 포워드로 쓸 때가 있어요. 네. 근데 맨체스터 시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정발 윙으로 뛸 때 저는 필 포든이 조금 더 좋은 장점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해리 케인의 확실한 파트너는 사실 대표팀에서 최근에 보여준 폼만 보면 라힘 스털링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케인이 만들어줄 때 스털링이 그걸 공간에 찾아 들어가서 받아주는 능력이 대표팀에서는 마치 송캐듀를 보듯이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질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공격진은 보통 우리가 잉글랜드가 투톱을 쓰진 않기 때문에 3명을 봐야 되는데, 포든과 사카의 이선 경쟁이 유력해 보여요. 여기서 누가 더 우위를 점할지는 대회 중에도 바뀔 수 있고 대회 직전의 폼까지도 따져봐야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는 왠지 포든이 조금 그래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스털링 선수도 폼에 따라서는 경쟁선상에 같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나요? 들어올 수 있죠. 근데 유로 때 사실 스털링의 폼이 그 전에 약간 떨어져 보였는데, 그것도 대표팀 경기하면 또 잘하더라고요. 근데도 사우스게이트가 일단 스털링을 우선시하고 또 그 믿음의 스털링 선수가 부응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왠지 스털링은 같은 경쟁에 놓이긴 하겠지만 일단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는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해리 케인은 부동의 주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머지 한 자리에 대한 경쟁이 치열할 것 같다. 또 메이슨 마운트 같은 좋은 자원들도 있으니까 선수단은 잉글랜드가 참 화려합니다. 하지만 그게 경기의 재미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7명 중에 잉글랜드 선수 네. 2이나 들어갔고, 그럼 저의 3등인데 간단합니다. 이제부터 뭐 시간 관계상 저는 설명 길게 안 하겠습니다. 킬리안 음바페. 98년생으로서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티네이저로서 아직 만으로 20이 안 된 상태에서 엄청난 활약을 했고, 음바페 선수의 그 아르헨티나전은 정말 레전드 오브 전설인 것 같아요. 정말 전설이죠. 아르헨티나전에서의 음바페 선수의 플레이는 퍼포먼스는 월드컵 역대로 따지더라도 한 경기에서 한 명의 개인이 펼쳐 보일 수 있는 거의 최상 레벨의 퍼포먼스를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음바페 선수가 넘지 못하는 한 명이 있어요. 네. 그 펠레 선수가 있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음바페 선수가 이제 2018년 월드컵에서 기록했던 것들이 58년 펠레 선수에 이어서 60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서의 멀티골을 기록한 티네이저. 10대 선수. 네. 근데 어쨌든 펠레 선수에 이어서입니다. 그렇죠. 네. 펠레 이후에는 처음이에요. 네. 그다음에 펠레 선수 이후에 처음으로 월드컵 결승전에서 골을 넣은 티네이저. 10대 선수. 10대 선수. 펠레 선수가 58년 월드컵 스웨덴과의 결승전에서 또 득점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멋진 골, 아주 역사에 남을 정도의 툭 띄워놓고 툭 차는 아주 멋진 골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것도 펠레에 이어서 두 번째죠. 월드컵 결승에서 득점한 티네이저. 그리고 월드컵 결승전에서 역대 두 번째로 어린 나이에 골을 넣은 선수. 그 첫 번째가 누구냐? 펠레 선수예요. 그 스웨덴전 네. 58년에.
그리고 58년 월드컵에서 펠레 선수가 6골을 넣었었는데 물론 그 당시 득점왕은 프랑스의 지스트 퐁텐 네. 선수기는 합니다만 펠레 선수가 6골이나 넣었었는데 저 펠레 선수 17살 때 그거 한 거잖아요. 네. 펠레에 이어서 단일 월드컵 본선에서 가장 골을 많이 넣은 티네이저 은바페 선수가 2018년에 4골 넣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 펠레 다음이에요. 그래서 1등을 못 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한편으로는 은바페가 대단해 보이기도 하네요. 엄청 대단한 거죠. 펠레 이후로 누구도 쓰지 못했던 기록들을 쓴 거니까. 그러니까 펠레가 58년에 했던 거를 60년 동안 사실 중간에 끼어드는 자가 없었는데 그거를 은바페가 했고 두 선수가 결국 동일하게 된 거는 모두 우승을 했죠. 그건 대단한 거죠. 은바페는 그 4년 동안에도 기량이 더 무르익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여전히 장점이 살아 있잖아요. 근데 런처스는 기대가 되죠. 아직도 한 23밖에 안 됐어요. 네. 은바페 선수가. 그런데 어찌됐건 은바페가 3등입니다. 2등 발표해 주시죠. 그 은바페가 잘하려면 프랑스의 중원이 잘 버텨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프랑스 중원하면 생각나는 선수가 있죠. 카마빈가가 아니고요. 추아멘입니다. 네. 네. 추아마니 선수가 지금 몇 살이죠? 2000년생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카테고리에 들어올 수 있네요. 그렇죠. 2000년생에 해당이 되는데 자, 대표팀에서의 경력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카마빈가가 2020년 9월에 데뷔해서 추아메니가 2021년 9월에 데뷔했는데 1년 더 앞서서 카마빈가가 대표팀에 데뷔를 했습니다. 근데 카마빈가가 이때 포함해서 A 대표팀에는 2번 발탁된 게 전부예요. 2020년 10월 이후로 지금까지 발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마빈가는 데시안 감독의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고 결정적으로 안첼로티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에서 주전으로 쓰고 있지 않죠. 클럽에서 뛰는 시간이 좀 짧고 네. 그래서 카마빈가 선수가 차출은 돼서 나가는데 그게 프랑스 연령별 팀으로 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도 차출은 됩니다. 카마빈가가 뭐 A매치 기간에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건 아니고 나가는데 A 대표팀이 아니라 연령별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성인 대표팀에 쓰기에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출전 빈도가 좀 늘어나야 되는데 당장 이걸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계속 성인 대표팀에서 데시안 감독이 친선전에도 쓰지 않았던 걸로 봐선 우선순위에 있다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진정으로 기대되는 젊은 선수는 추아멘이다. 네, 그래서 추아메니를 꼽고 싶은데 데시안 감독 체제에서 저는 추아메니가 생각 이상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주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일단 이 선수가 월드컵 예선에서 데뷔한 이후로 8경기 연속으로 출전을 하다가 최근에 친선전 남아공전에서야 드디어 쉬었습니다. 근데 남아공전 이전까지 A매치 8경기 연속으로 뛰었고 심지어 남아공전 이전에 있었던 친선전 코트디부아르전 때는 선발로 출전해서 마지막에 코너킥 때 헤더 극장골까지 넣었었어요. 그러니까 월드컵 본선에서도 별 이변이 없는 한 닭주전이라고 봐야죠. 네, 그럴 가능성이 강력한 큽니다. 우승 후보 프랑스의 닭주전 중앙 미드필더죠. 네. 이 8경기 중에서도 사실 뭐 친선전과 같은 혹은 예선에서 비중이 좀 떨어지는 경기들이 있었는데도 선발은 무려 4경기나 뛰었었고 데시안 감독이 이 선수를 중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최근에는 백스리를 쓰면서 투미들, 그러니까 2명의 미드필더를 좀 두는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2명의 미드필더 조합이 주로 캉테 선수가 나오게 된다면 캉테가 주전이긴 하지만 은골로 캉테가 예전과 비교하면 부상에 대한 위험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령도 캉테 선수가 좀 먹었죠. 네, 분명 어느 정도 폼이 나이가 조금 들어서 신체 능력이 떨어질 수 있는 시기인데 캉테 이 출전에 대한 위험 요소를 좀 생각해 보면 캉테, 추아메니 이렇게 한 자리를 봤을 때 나머지 한 자리는 포그바 아니면 라비오 선수가 파트너로 쓸 때가 많아요. 네. 근데 포그바랑 라비오를 효과적으로 쓰려면 옆에 선수는 최대한 많이 띄워주면서 수비적인 부담을 홀로 다 먹어줘야 되는데 캉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남아있는 선수는 1순위가 추아메니죠. 그러니까 11월이 되면 더더욱 그럴 확률이 있어요. 네, 추아메니 선수가 뛸 때 보면 수비 위치를 진짜 잘 잡는다는 느낌이 드는데 백스리의 사이 공간 또 백스리 전술을 쓰면서 데시안 감독이 여전히 윙백의 뒷공간에 대한 어떤 커버를 잘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런 공간을 추아메니가 미리 커버해주면서 중요 수비를 할 때가 많아서 저는 의외로 은바페가 좋은 활약을 하려면 추아메니가 뒤를 단단히 받쳐야 한다. 물론 캉테가 건강하면 제일 좋겠지만 저는 추아메니 선수가 이 대표팀에서 비중이 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추아메니만 잘 받쳐주면 앞쪽에 은바페, 벤제마, 그리즈만이에요. 네. 추아메니 선수가 2등이고요. 저의 2등은 왜 은바페가 3등이냐? 이분이 계시기 때문인데요. 1945년생으로 66년 잉글랜드 월드컵에 출전했던 카이저 프란츠 베켄바우입니다. 아니 물론 압도적이네요. 네, 베켄바우가 2등이냐, 은바페가 2등이냐는 아마 취향에 따라서는 갈릴 수도 있어요. 워낙에 은바페 선수가 정말 화라산 같은 역량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베켄바우의 66년 월드컵도 정말 뛰어났습니다. 일단 이때는 베켄바우 선수가 수비수라기보다는 수비수가 아니라 이때 미드필더예요. 베켄바우와 볼프강 오버라트가 이제 미드필드 파트너십을 형성을 했는데 베켄바우 선수가 이 월드컵에서 무려 4골을 터뜨리거든요.
처음 나온 월드컵에서 네. 약관 20을 간 넘겨서. 근데 그 4골을 아마 찾아보시면 놀라우실 겁니다. 대부분 골키퍼와 맞서는 1대1이거나 골키퍼까지 제치고 넣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공간이 나면 계속 전진을 한다든가 네. 아니면 전진하는 과정에서 상대 수비를 2-3명 제치고 들어간다든가 골키퍼까지 제치고 아니면 주변 동료들과 원투를 받으면서 계속 좋은 공간 해가지고 또 역시 골키퍼 앞까지 전진해서 또 넣는다든가. 어쨌든 자기가 중심이네요. 네, 그런 골이 3개고 한 골이 엄청난 중거리포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때 중거리포를 먹은 골키퍼가 레프 야신입니다. 66년에 그 네. 야신을 뚫고 넣은 또 원더 중거리 골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때 그리고 최종 성적도 잉글랜드에게 이제 지긴 했지만 준우승이에요. 서독이. 프란츠 베켄바워가 정말 세계에서 가장 다재다능한 선수 아닌가를 지구촌에 보여줬던 월드컵이 66년 월드컵이에요. 베켄바워 선수가 처음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베켄바워 선수는 점점 포지션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리베로라는 역할을 세계 축구사에 정말 특별한 역할로서 자기가 혁명화를 시킨 사람인데 어쨌든 이때는 주 역할은 미드필더였는데 그 미드필더 베켄바워의 플레이가 너무도 다재다능했다. 음바페를 이긴 베켄바워의 첫 월드컵이 저의 2등입니다. 1등. 이 선수는 모두가 입을 모아서 꼽을 것 같습니다. 클래식 편에서도 모두가 호평을 했던 페드리가 1위입니다. 그렇군요. 이건 당연하죠. 겹치는 선수가 여기 나오는군요. 네, 페드리는 근데 1위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속팀에서의 모습도 지금 2002년생이 보여주는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바르셀로나에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선수가 스페인 대표팀에서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에게 많은 신뢰를 받고 있어요. 그 신뢰가 너무 넘쳐나서 유로 때와 도쿄올림픽을 보던 우리 바르셀로나 팬분들은 이러다가 페드리 진짜 쓰러질 것 같다. 볼살이 야위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피골이 상접했죠. 네, 피골이 상접했다. 이런 어떤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2021년 3월에 A 대표팀에 데뷔했는데 자, 2021년 3월에 데뷔한 선수가 그 뒤에 2021년 6월부터 있었던 유로 2020 본선 6경기에 전 경기 선발로 나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루이스 엔리케가 처음에 딱 쓰고 바로 반해서 페드리 선수를 중심으로 이제 팀의 빌드업 체계와 어떤 이 중원의 밸런스를 잡은 거죠. 연장 경기가 스페인의 유로 일정에서 굉장히 많았어요. 16강, 8강, 4강 네, 네. 3경기 연속으로 연장을 갔었는데 이때 페드리 선수가 거의 풀타임을 다 뛰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8강 스위스전에 119분을 뛰었는데 마지막에 교체 아웃이 됐지만 이거는 거의 풀타임이죠. 그 교체가 있었네요. 네. 있긴 있었어요. 네, 기록적으로 있었네요. 봤을 때. 네, 네. 그래서 페드리 선수는 그 경기를 쭉 뛰었고 그렇게 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쿄올림픽 6경기에 또 전 경기 선발로 나왔죠. 그러니까 페드리 선수가 얼마나 체력적으로도 회복 속도가 빠르고 꾸준하게 좋은 기량을 보였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요즘 또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도 패스하면 패스, 뭐 위치 선정, 움직임 이제는 직접 골까지. 네, 크랙까지 약간 크랙으로서 역할까지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페드리인데 중원에 또 기동력도 더해주고요. 그래서 페드리 선수는 그러니까 정확히는 9월부터 11월까지는 그 여름 동안에 있었던 혹사 여파로 바르셀로나에서도 몸 상태가 조금 일정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죠. 그게 A매치 기간과도 밀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대표팀에 좀 차출이 되지 않았었지만 3월부터 다시 부름을 받았는데 3월 친선전 알바니아전을 통해서 복귀가 돼서 선발로 경기를 뛰었고 페드리 선수는 유로 때의 모습만 보더라도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가장 선호하는 스페인 대표팀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보아도 무방할 것 같아요. 스페인이 왠지 페드리와 더불어 좀 잘할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잘할 것 월드컵에서? 같아요. 네. 네. 저는 이 팀이 유로 때도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많은 맡아줬던 예선 때 경기력보다는 조금 떨어졌을 수 있어도 결과를 만드는 부분에서는 이 팀의 안정적인 밸런스를 봤거든요. 스페인이 괜찮으면 분명히 페드리는 엄청나게 센세이션이 될 확률이 높죠. 그리고 스페인은 만약에 우리가 7명이 아니고 10명으로 범위를 넓혔으면 꽤 많은 선수들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네. 2004년생 가비도 있고 네. 2000년생 페란 토레스 있고 네. 2002년생 예레미 피노도 있고 네. 부상 때문에 마음이 아픈 안수파티도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안수 선수가 또 있죠. 네, 근데 안수파티는 결국은 아직은 부상 때문에 여기에 넣지 않았지만 네. 안수파티가 폼을 회복한다면 스페인 대표팀의 해결사 문제는 물론 이 선수가 윙포워드를 한들 상당 부분 해결될 거라고 그렇죠. 워낙에 슈팅이 정확한 선수니까. 네. 그러면은 이명철 해설위원의 1등 페드리 선수 들어갔고요. 저의 1등은 뭐 다 스포가 됐는데 그냥 펠레 선수입니다. 이거는 이견이 없어요. 네, 이거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네. 게 1940년 10월 23일 생의 펠레가 58년 월드컵에 나갔으니까 이 선수는 18이 안 됐어요. 그렇죠. 만으로는 17세 상태입니다. 네. 17세 상태에서 이 선수가 했던 게 역대 월드컵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우승을 거머쥔 선수. 17세 249일.
역대 월드컵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득점한 선수 17세 239일. 역대 월드컵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해트트릭을 터뜨린 선수 17세 244일. 역대 월드컵 결승전에서 플레이한 가장 어린 선수 17세 249일. 역대 월드컵 결승전에서 골을 넣은 가장 어린 선수 역시 17세 249일. 네, 더 이상 뭐 설명 안 하겠고요. 그렇죠. 네. 딱 요거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끝낼게요. 펠레 선수의 웨일즈전 골과 그게 펠레 선수의 그 역대 월드컵 가장 어린 나이 첫 골이거든요. 네. 웨일즈전 골과 스웨덴과의 결승전에서 나온 골 가운데 하나. 요 두 개는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축구 매니아 분들이라면. 그러니까 펠레가 왜 펠레인가를 보여준 절묘한 볼 컨트롤에 이은 수비수와 골키퍼를 바보 만드는 데니스 베르캄프, 뭐 박지성 선수 네. 뭐 그런 걸 연상케 하는 그런 거를 17살짜리 소년이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해내는데, 그것도 펠레 선수 골이 그 말고도 이 월드컵에서 멋진 골들이 더 있습니다만 그 웨일즈전 골과 스웨덴전 골은 한번 꼭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펠레 선수는 월드컵에 관한 한 어린 선수에 관한 기록의 한 95%를 펠레가 여전히 혼자 다 갖고 있습니다. 네. 이명철 해설위원과 더불어서 이야기해본 카타르 월드컵에서 센세이션 일으킬 것 같은 젊은 선수 탑7 원투펀치 레드 53번째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려보는 기회를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고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명철 해설위원과 저는 다시 다음 주 원투펀치 레드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